노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차가운 바람이 이른 아침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그날,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조용한 저녁, 그리고 가족의 손길. 그 소박한 바람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막내 아들 진현 부부와 함께 경상도 창사시에 살고 있습니다. 딸 진수는 결혼해 멀리 부산에 살고 있어서 가끔 명절이나 생일 즈음에야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 아들 집으로 들어왔지요.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자식들 삶에 짐이 되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같이 살아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외로워요. 윤희도 엄마랑 함께 지내면 좋겠대요. 며느리 이유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늘 고개를 조아리며 어머님 부르는 모습에 처음엔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식탁 앞에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챙겨두고 이건 어머님 드세요 하며 살갑게 웃던 모습에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지요. 딸처럼 다정한 며느리를 만난 건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이유는 아침마다 직접 귀리를 삶아 죽을 써주었고 진현이는 회사 일이 바빠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어머님 오늘은 많이 드셨어요 하고 늘 보고했고 저도 크게 불편함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나도 편히 늙어갈 수 있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가 무겁고 손끝이 떨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깊은 잠에 빠졌고 아무리 자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하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려 손을 얹고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증상이 날마다 더 심해졌어요. 속이 메스껍고 기억이 점점 흐릿해졌지요. 어떤 날은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몇 분 지나면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다가 화들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눈밑이 움푹 들어가고 얼굴빛이 창백하더군요. 밥도 잘 먹고 윤희가 일일이 떠먹여주기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야위었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윤희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러신 거예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고 좀 쉬세요. 어머님,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꾸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박정희 할머니가 동네 노인회 친구들과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막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정희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영자씨, 아니 이게 누구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고 파랗대? 지난번 공원에서 같이 걷던 때만 해도 건강해 보였는데 나는 애써 웃으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 눈에도 이상해 보였구나.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순히 늙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 하루, 이틀, 머릿속엔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던 이윤에 따뜻한 손길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그 무서운 생각이 스치자 스스로를 꾸짖었죠. 무슨 생각이야? 그 애가 얼마나 정성껏 돌봐주는데. 며칠 뒤 딸 진수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를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져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요즘도 잘 챙겨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딸아이 눈빛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날 밤 진수가 내 방에 살짝 들어와 문을 닫고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혹시 엄마, 우리 부엌에 몰래 카메라 하나 설치해볼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그런 말을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진수의 눈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마음이 불안해. 해보자. 다음 날, 진수는 지갑을 두고 나간 척하며 다시 집에 들렀고 그 틈을 타 조용히 부엌 한쪽 선반 밑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바로 이윤이 내가 먹을 음식만 따로 준비하던 그 장소였지요. 그날 이후 나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습니다. 이윤은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며 어머님, 오늘은 한우 무국 끓였어요. 저희 메이복 끓였어요. 하며 나에게 정성껏 음식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음식 앞에서 자꾸 손이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을 들기 전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은 국을 몇 모금 삼킨 직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 자리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왜 이러지? 그 순간 내가 더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카메라가 진실을 말해줄 날이 왔습니다. 8번째 날, 진수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마음 단단히 먹고 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작은 화면 안에는 너무도 익숙한 부엌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영상 속 이유는 무표정한 얼굴로 찬장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하얀 봉지였습니다. 그녀는 국을 끓이던 냄비 앞에 서서 봉지 속 가루를 조심스럽게 퍼담아 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자를 들어 천천히 휘저었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세월마.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들고 오던 따뜻한 국, 부드러운 스프, 그 모든 것 안에 그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 그 따뜻한 손길,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고요하게 다정하던 그 말투마저 이젠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잘 드셨어요.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뭘 해야 할지 생각해봐요. 엄마는 믿죠. 우리 엄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아픈 게 아니라 누군가의 행동 때문이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모든 피로, 어지러움, 두근거림, 기억력 저하? 그것들이 갑자기 명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약해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날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나 믿었던 며느리, 이윤이었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참담하고 서글펐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바로 말하지 말아요. 윤희 방심하게 두고 우리 조금 더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래야 아빠 없이 엄마를 지켜줄 수 있어요. 나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잘해볼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젠 매일 먹던 음식도 건네는 미소도 믿을 수 없게 되었지만 나는 꾹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진현을 위해서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론 예전처럼 병든 노인의 모습으로 속으론 매 순간을 계산하며 지켜보는 감시자의 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윤이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나는 한 입 두 입 먹는 척하며 몰래 식탁 밑으로 남기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구역질을 하며 오늘은 속이 좀 안 좋네 하고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변함없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다른 메뉴로 해볼게요. 속 편한 걸로. 그 웃음이 이젠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감춰진 무관심과 냉담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다시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개인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내 혈액을 채취해 분석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몇 시간 뒤 진수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혈액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바로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간 축적될 경우 인지 기능, 저하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진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가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날 밤부터 나는 노쇠한 할머니 연기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고 이름을 틀리고 말을 버벅이고 손을 떨고 어느 순간부터 이윤도 그 연기를 진짜로 믿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혼잣말로 중얼댔습니다.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슬슬 요양원 갈 때가 된 거 아닌가? 나는 그 말을 부엌문 너머로 들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사람도 아니었고 단지 제거하고 싶은 짐이었을 뿐.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 진현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날 저녁 전화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약을 좀 더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이대로면 끝이 안 보여.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녹음한 진수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반드시 엄마를 지킬게요. 나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그 작고 따뜻한 손 하나가 내 삶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그날은 이른 새벽부터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에 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가에 앉아 흐릿하게 서린 유리창 너머로 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는 마치 내 안에 고여있던 분노와 서러움을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진수는 고급형 야간 카메라를 새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부엌의 천장 구석에서 조리대 전체가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잡자. 엄마.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더 힘없는 척 했습니다. 이윤이 가져온 우유를 받아들고 또 그녀가 등을 돌린 순간 부엌 싱크대로 가서 조용히 따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은 뒤 빈잔을 원래 자리로 돌려놨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주무세요. 어머님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윤이 시장에 간 사이 진수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새로 설치한 카메라의 밤 영상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약통을 꺼냈습니다. 흰 가루를 수저로 퍼서 우유에 섞고 숟가락으로 고루 휘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 거야? 도무지 쓰러지질 않네. 그 순간 진수는 핸드폰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걸로 충분해.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숨겨온 의심과 의심과 분노, 절망이 눈앞에서 선명한 형태로 드러났기에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현이 퇴근해 돌아오자 나는 일부러 욕실 앞에서 넘어지는 척 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이윤이 달려왔고 이진현도 놀라서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가슴이 너무 답답하구나. 진현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다른 차량으로 따라왔고 필요한 서류와 영상 자료를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내 몸은 장기적 수면 유도제 노출로 인한 피로와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누군가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했다면 설명이 됩니다. 진현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진수가 영상과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이윤이 가져온 죽을 들고 들어왔을 때 진현은 조용히 그녀의 앞에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가 조용히 약을 타는 장면, 정확히 그녀의 손, 그녀의 목소리.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해명해봐. 이게 뭐야? 이윤.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도, 눈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이가 이젠 낯선 얼굴을 한 채 죄책감도 없이 서 있는 걸 보며 마음속 마지막 남은 연민조차도 사라졌습니다.
병실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유는 식은땀을 흘리며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진여는 핏기 없는 얼굴로 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는 무너진 믿음과 스스로를 책망하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어. 윤희를, 우리 가정을.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연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말을 뗀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병원으로 와서 정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핸드폰과 집 안에서 나온 약물통은 모두 증거로 수거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서가 끝난 후 병실에 앉아있던 나는 진연에게 물었습니다. 너 윤희랑 계속 함께 할 수 있겠니?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믿었던 사람이 날 속였고 엄마를 해치려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 윤희를 미워하진 못하겠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배신은 때때로 같은 심장 속에서 공존하니까요. 며칠 뒤 이윤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정말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전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그 마음은 저도 압니다. 얼마나 괴로우실지.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말할 수 없는 무게로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완벽히 죄가 없다고,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진수는 조심스레 내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윤이 처벌받게 할 거예요. 아니면 합의할 거예요. 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젠 내가 선택할 시간이지. 하지만 용서는 법의 영역이 아니야. 마음의 몫이지. 그날 밤 나는 종이에 조용히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이는 이윤. 나는 아직도 네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을 기억한다. 서툴지만 따뜻했던 그 웃음. 조심스러웠던 손길. 네가 왜 변했는지,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묻지 않겠다. 다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네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르기 없다. 안녕, 이윤. 나는 그 편지를 진연에게 맡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야. 이제부터는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 이윤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깊고 길게 남았습니다. 집 안 곳곳엔 여전히 그녀가 정리해 놓았던 수저 위치, 그녀가 걸었던 앞치마, 그가 끓이던 국 냄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남은 건 사람을 믿는 마음이 무너진 빈자리였습니다. 진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조용히 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늘 멍했고 가끔은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있다 울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위해 차분히 옆에 앉아 말없이 손만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우리 모자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진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잠깐이라도 시골로 내려갈까? 마당 있는 대로. 그는 고개를 들고 오랜만에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무너진 마음이 조금씩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상도 함양에 작은 한옥을 빌려 2달간 지냈습니다. 거기엔 닭이 울고 개가 짖고 해가 논을 가로지르며 떠오르는 소박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진여는 매일 새벽 닭장 문을 열고 나는 마당에 나와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 느림 속에서 우리 둘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진여는 어린 시절 기억을 꺼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아빠가 해질 무렵이면 여기서 꼭 고구마 구웠잖아요. 고구마 구웠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가 맨날 태워 먹었지. 까맣게 탄 고구마 껍질을 그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그 웃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모진 폭풍이 지나간 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고 처음으로 서로의 고통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후 서울로 다시 올라온 우리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젠 이윤의 흔적이 없는 공간, 작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여는 새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된장찌개는 아직 짜지만 그 짠맛 속엔 정성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전 진수가 결혼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아직 우리 삶엔 사랑이 남아있구나. 사람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사람이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구나. 마당의 핀 국화 옆에서 나는 편지를 씁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낼 수 없는 편지이지만 그래도 써야만 할 것 같아서 내 인생은 한때 쓰디썼지만 그 끝에서 다시 봄을 배웠습니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어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심이더군요.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마당 한켠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얹힌 붕대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진여는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진짜 평온이 찾아온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기 전의 고요함일까? 가찬. 세상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그 끝이 진짜 끝일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녀는 정말 사라졌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다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려 한다. 하지만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미소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는가? 혹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단단한 회복을 마주했다. 사랑과 배신은 늘 가까이에 있고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간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다음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해줘 써주. 뭐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짠!